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8단원 삶 속에 흐르는 한국 문학의 강에서 시조 3편의 작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맞아 휘어진 대를 뉘라셔 굽다 턴고 굽을 절이면 눈 속에 풀을 쏘냐 아마도 새한 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자, 어때요? 어떤 의미의 시조인지 잘 이해가 되셨나요? 옛날 시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바로 의미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선생님하고 같이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어떤 표현상의 특징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조 내용을 보면은요, 작가를 보니까 원천석이라는 작가의 작품이네요. 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눈 맞아 휘어진 대를 뉘라셔 굽다 턴고 라고 했네요. 이 문장을 해석을 하면 눈 맞아는 눈을 맞아 휘어진 대를, 대나무를 뉘라셔, 누구라서 굽다 턴고, 굽었다고 하겠는가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눈을 맞아 휘어진 대나무를 누가 굽었다고 하겠는가 라는 의미입니다. 자, 굽을 절이면 눈 속에 풀을 쏘냐 라고 했네요. 이것은 굽을 절, 즉 굽힐 절개이면 이때 절은 절개다 라고 보면 되고요. 굽힐 절개이면 눈 속에서 풀을 쏘냐, 푸르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눈이 맞아서 휘어졌는데 이거는 굽은 게 아니다. 굽을 절이면 그렇게 굽힐 것 같으면 눈 속에서 푸르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의미겠죠. 아마도 새한 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라고 했고요. 자, 이때 아마도는 시조의 형식적인 특징 선생님이 설명을 했을 거예요. 시조의 형식적인 특징 중에서 종장 첫 음보 세 글자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아마도 새한 고절이 바로 그 추운 데서 외롭게 절개를 지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여기서는 바로 대나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뿐인가 하노라 라고 했을 때 너 역시 대나무겠죠. 그래서 이 추운데 외로이 절개를 지키는 것은 대나무 너뿐인가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새한 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너밖에 없구나. 자, 이런 의미의 시조이고요. 이 시조에서 시어들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먼저 눈 맞아에서 눈의 의미를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라는 건데요. 눈은 바로 시련, 고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대는 대나무를 의미하는 거죠. 이때 대나무는 충신의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소재입니다. 자, 그리고 눈 속에 풀을 쏘냐 이 얘기는 눈 속에서 푸르겠느냐 라는 거죠. 라는 의미로 그 화자의 지조와 절개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눈 속에 푸르겠느냐? 푸르지 않을 것이다. 굽힐 것 같으면 그렇지만 또 대나무는 푸르다. 뭐 이런 의미거죠. 이미 벌써 굽힐 절개면 눈 속에서 푸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어떤 이 형식적으로는 의문문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의문문이 아닌 표현법으로 보면 서리법에 해당하는 표현법입니다. 자, 그리고 새한 고절 아까도 얘기를 했죠. 한겨울 추위에도 홀로 지키는 절개라는 의미로 바로 대나무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시에서 나오는 너 역시 대나무를 의미하는 시어이고요. 자, 대나무를 너라고 표현했죠. 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인칭대명사를 쓰면서 대나무를 사람으로 비유했다 해서 의인법이 사용됐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조의 내용은 굽히지 않는 절개, 그 충신의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그런 어떤 시조인데요. 자, 이때의 충신은 누구였냐 하면 고려시대, 고려가 저물고 조선이 이제 개국을 했잖아요. 개국을 하는 데 있어서 고려 왕조에 대한 충성, 충절, 절개 이것을 강조하면서 쓰였던 시조입니다. 그래서 작가 원천석이 고려 말에 그 고려에 대한 어떤 절개, 끝까지 고려를 지키겠다라는 절개를 시조로 표현하는 그런 노래죠. 그래서 고려 왕조에 대한 충절이 잘 나타나 있는 시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조의 그 초장, 중장, 종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초장은 눈을 맞아 휘어진 대나무라도 그 절개가 훼손된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눈을 맞아서 굽어졌지만, 휘어졌지만 그것은 절개를 굽힌 게 아니라 눈을 맞아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중장 같은 경우는 휘어진 대나무의 변함없는 푸르름을 강조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눈 때문에 휘어져 보이기는 하지만 이 추운 눈 속에서도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 이것은 지조와 절개가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의미의 내용이 바로 중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장은 추위에도 굴하지 않는 대나무의 절개, 즉 세한고절이라는 말을 통해서 대나무의 절개를 찬양하고 있죠. 자, 다음 이 시조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 시조의 갈래는 평시조입니다. 평시조는 일반적으로 3장, 6구, 45자 내외의 형식적인 틀을 갖추고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형식의 시조를 말하는 거죠. 성격은 의지적이고, 그 다음에 절의, 이때 절의는 충성, 충절, 절개,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절의적, 그리고 회고적, 그러니까 과거를 회고하는 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중심 소재는 바로 대나무고요. 대나무를 찬양하면서 쓴 글이죠. 그리고 그 대나무를 통해서 이 작가가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고려 왕조에 대한 충성과 절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조에 나타나는 표현상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자연물의 속성을 활용해서 화자의 굳은 절개와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이때 자연물은 대나무일 것이고요. 대나무의 속성은 겨울에도 푸르름을 유지한다는 것, 그리고 꼿꼿하게 그 굽혀져 있지 않는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화자의 굳은 절개와 어떤 고려에 대한 어떤 의지, 충성심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의 상징과 서리법 그리고 의인법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내어 중풍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 오든 굽이굽이 펴리라. 황진이. 자, 잘 들으셨나요? 이 시조는 작가가 황진이라는 작가인데요. 황진이라는 작가는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선시대에 아주 유명했던 기녀이면서 그 시조와 이런 한문에도 굉장히 이렇게 재주가 뛰어났던 그런 여성이었죠. 황진이가 지은 이 시조를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내어. 자, 의미를 보면은요.
동지달. 동지달은 언제냐 하면 12월이에요. 12월에 동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동지가 있는 동지달. 그 12월 동지는 1년 중에서 밤이 가장 긴 하루예요. 그래서 그 밤이 가장 긴 날, 그 동지달의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내어. 이게 지금 한 허리를 버혀내어는 잘라내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의미는 뭐냐면 밤에 허리를 잘라낸다는 거예요. 즉 밤이라는 시간을 잘라내겠다 이런 표현이죠. 굉장히 독특하죠. 밤이라는 시간을 물리적으로 자르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춘풍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춘풍은 즉 봄에 부는 바람이죠. 그래서 봄바람, 니불, 봄바람처럼 따뜻한 그 이불 아래에 서리서리 넣었다가 그 밤을 서리서리 이렇게 엮어서 접어서 이불 밑에 쏙 집어넣겠다 이거죠. 그 밤의 한 부분을 어른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굽이굽이 펴리라. 그렇게 이불 속에 넣어두었던, 겨울에 넣어두었던 그 밤을, 그 겨울밤을 언제 피냐면요. 어른님, 이때 어른님은 내가 기다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오시는 날 밤이면 그 오신 날 밤이면 다시 꺼내어서 굽이굽이 펼쳐서 쓰겠다 이거죠. 그래서 서리서리 넣어두었던 그 밤의 시간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오면은 굽이굽이 펼쳐서 그때 더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 화자의 마음을 표현한 시조입니다. 자, 이 시조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들을 보면은요. 자, 먼저 동지달 기나긴 밤인데요. 이거는 그 의미 없이 혼자 지내는 그 긴 겨울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미 부재, 즉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내 옆에 없는 시간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없는 나의 시간은 슬프고 괴롭고 힘든 시간이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 서리서리는 뭐냐면 이렇게 둥글게 말아서 이렇게 형태를 긴 것들을 둥글게 좀 접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실을 둥그렇게 포개어 감아놓은 모양으로 모양을 표현한 의태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어른님 오신 날 밤. 자, 이 어른님 오신 날 밤은 동지달 기나긴 밤하고 그 서로 대조된다고 보면 되죠. 내가 혼자 있는 그 외로운 긴 밤이 아니라 어른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오시는 날밤, 아주 즐거운 시간, 임과 함께하는 시간, 즉 긍정적인 시간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굽이굽이 역시 서리서리처럼 의태어고요. 여러 굽이로 구부러진 모양을 얘기합니다. 자, 한 허리를 버혀내어는 한 허리를 잘라내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서리서리 넣었다는 서리서리 넣었다가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굽이굽이 펴리라, 굽이굽이 펼치리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이런 어떤 표현들은 뭐냐면 밤을 잘라내고 그 밤을 이불 속에 넣었다가 다시 그 밤을 이불에서 꺼내서 펴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추상적인 시간이라는 것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어떤 추상적인 시간을 구체적인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사물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시의 아주 특징적인 그런 표현상의 특징입니다. 구체적인 사물로 형상화했다,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보는 것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시조의 내용은 정든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마음을 표현한 시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시조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먼저 이 시조에서 초장은 동짓달 12월 달에 그 긴 밤의 한 가운데를 잘라내고 싶다라는 거였고요. 중장에서는 그 잘라낸 밤을 춘풍 따뜻한 이불 아래 넣어두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종장에서는 그렇게 이불 아래 넣어둔 밤을 언제 꺼내느냐, 정든님이 오시는 날에 꺼내서 펼쳐서 이어 붙이고 싶다라고 표현한 그런 내용의 시조였습니다. 자, 시조의 그 특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먼저 갈래를 보면 역시 3장, 6구, 45자 내외의 평시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평시조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성격은 그 사랑에 대한 얘기잖아요. 낭만적이고요. 그리고 감상적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없는 임을, 지금 내 곁에 없는 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약간은 슬픈 그런 어떤 애상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심 소재는요, 동짓달, 그 12월의 기나긴 밤이 중심 소재가 될 것이고, 주제는 그 밤에 정든 임을 그리워하는 그리워하는 그 애틋한 사랑, 정이 바로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조에 나타나는 표현상의 특징을 살펴보면은요, 먼저 적절한 의태어를 사용을 했어요. 모양을 나타내는 시어인데 보이지 않는 것을 모양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어쨌든 보면은 뭐 그 시간을 서리서리 넣고 굽이굽이 펼친다든지 이런 어떤 적절한 의태어를 사용을 해서 우리말의 아름다움, 우리말의 특성을 잘 살려서 표현했다. 굉장히 표현이 쉽잖아요. 그 다른 작가들의 시조에 비해서 황진이 같은 시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말도 쉽고 표현도 이렇게 간결하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려서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이 부분이 이 황진이 시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형상화했다. 이게 바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조금 어렵게 표현을 하자면 시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은 바로 관념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관념. 그 관념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시각화했다. 구체적인 사물로 형상화했다. 시각화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작품 먼저 들어볼까요? 두텁이 파리를 물고 두허무이 치달아 앉아 건너산 바라보니 백성골이 떠있거늘 가슴이 끔찍하여 훌덕 뛰어 내닫다가 두험 아래 자빠지거고 모처라 날랜 내일심안정 애헐질번하게라. 자, 이번 시조는 좀 재미있는 시조예요. 참 재미있는 시조인데 내용 다시 한번 선생님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텁이 파리를 물고 두엄우히 치달아 앉아. 자, 이때 두텁이는 두꺼비예요.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 올라가 앉아, 이런 의미입니다.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두엄, 걸음이겠죠? 두엄 위에 올라가 앉아. 건넌산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 있거늘 가슴이 금측하여 풀떡 뛰어 내닫다가 두엄 아래 자빠지거고 라고 했거든요. 저 멀리 건너산 바라보니 백송골이라는 그 송골매, 매, 독수리 같은 그런 맹수, 그런 뭐라 그러죠? 어떤 그러니까 무서운 육식을 하는 그런 큰 새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건너산 바라보니 송골매가 떠 있는데, 그러니까 두꺼비가는 그 백송골한테 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슴이 금측하여, 가슴이 섬뜩하여, 깜짝 놀라서 펄쩍 뛰어 내리다가 두엄 아래 자빠지거고, 두엄 아래 자빠졌구나. 즉 파리를 잡아서 먹으려고 하다가 하늘 위에 있는 송골매를 보고 놀라서 뛰어내리다가 두엄 밑에서 넘어진 그런 상황이겠네요. 모처라 날랜 내일심안정 애헐질 뻔하게라 라고 했는데요. 모처라, 이거는 마침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요. 마침 날센
날랜, 날쌘, 낼쉬망정, 나이니까 망정이지. 낼쉬망정, 나이니까 망정이지. 애헐질 뻔하다. 애헐지다가 멍이 들다라는 의미라고 하고요. 그래서 멍이 들 뻔하였구나. 즉 다칠 뻔하였구나 이거죠. 그러니까 송골매 백성고를 보고 놀라서 두어미에서 넘어졌단 말이에요. 넘어졌으니까 높은 데서 떨어져서 넘어졌으니까 다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나는 두꺼비는 안 다쳤다라는 거죠. 왜? 왜 안 다쳤대요? 자기가 나였으니까 아주 날쌘 존재였기 때문에 다치지 않았구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름의 어떤 무서운 상황에서 겁먹어서 좀 이렇게 모양새가 빠질 뻔했는데 아니야 내가 날쌔기 때문에 난 안 다쳤어 라고 오히려 자기를 이렇게 다독이는 그런 약간의 허세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시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조에 이제 나타나는 그 소재들 두꺼비, 파리, 송골, 백송골 이런 것들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시어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면서 이 시조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꺼비인데요. 이 시조에서 두꺼비의 의미가 바로 무엇일까요? 두꺼비는 지금 중간에서 백송골보다는 약하고 파리보다는 강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서 파리를 잡아먹는, 파리를 괴롭히는 존재로 보면 되는데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은 당시 그 조선시대 그때 당시 어떤 탐관오리들, 중간 관료들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탐관오리 또는 부패한 양반 그리고 권력자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두터비입니다. 그 두터비가 괴롭히는 건 파리겠죠. 그렇다면 파리의 의미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 볼 수 있느냐는 파리는 아무래도 힘이 없는 사람들, 힘이 없는 백성들, 그 피지배층,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니까 뭔가 빼앗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백송골의 의미는 무엇일까? 백송골은 하늘 위에 떠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떤 웬만한 것들은 건드리지 못하는 어떤 우월적인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백송골은 중앙에 있는 높은 관리들 또는 그 관리들을 또 억압할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외국의 어떤 강한 힘들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낼쉬망정 이것은 나일쉬망정 나이었으니 망정이지 이런 의미라고 했고요. 자 이때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바로 두꺼비죠. 두꺼비 나이니까 이 위기를 모면했구나 뭐 이런 자기가 창피할 뻔했는데 어머 괜찮아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화자 그 상황이고요. 지금 이 앞에 초장과 중장에서는 작가가 제3인칭의 관점에서 상황을 묘사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종장에 와서는 나이니 망정하면서 나는 두꺼비가 됐죠. 3인칭에서 바로 1인칭으로 화자가 시점이 바뀌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가 전환되고 있다. 화자 전환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의미를 보면 그 화자가 3인칭에서 나 1인칭으로 두꺼비로 바뀌면서 의미는 나이니까 망정이지 나니까 괜찮았어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허세를 드러내고 있고 나는 괜찮아 나는 훌륭해 이런 어떤 자화자찬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고요. 자화자찬 다른 의미로 같은 의미로 다른 말로 허장성세 다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마지막 종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의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조는 전반적으로 어떤 의미냐 하면 탐관오리, 중간관료, 탐관오리의 횡포와 그 다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강한 것이 약한 것들을 괴롭히고 먹고 사는 그런 어떤 약육강식의 그런 세태를 비판하는 그런 시조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다시 초장, 중장, 종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초장은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올라가 앉아 있다라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장에서는 흰 송골매가 떠 있는 것을 보고
그 모습에 놀라서 뛰다가 두꺼비가 자빠지는,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종장에서는 두꺼비가 스스로 변명과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은요. 먼저 이 시조는 앞에 두 시조하고 형식이 약간 달랐어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기는 했지만 가운데 부분이 그 앞에 두 시조보다는 좀 훨씬 길었죠. 2줄 이상으로 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조는 평시조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사설시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설시조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성격은 풍자적이죠. 풍자적이라는 말은 어떤 그 상황을 비유적으로 해서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태들, 그 약육강식의 우리 사회 세태를 풍자적, 그러니까 좀 재미있게 비꼬면서 비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의적, 즉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탐관오리를 두꺼비로 이런 식으로 돌려서 우의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화적이라는 얘기는 좀 풍자는 약간 재밌으면서도 비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희화적, 이건 웃기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두꺼비의 모습 재밌잖아요. 웃기잖아요. 그래서 희화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서도 당시 세태를 비판하고 풍자하는 비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심 소재는 세 가지 뽑을 수 있겠죠. 두꺼비, 파리, 백송골의 그 세 소재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요. 주제는 탐관오리의 횡포와 약육강식의 세태풍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표현상의 특징을 살펴보면은요. 풍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비꼬면서 비판하는 거, 그 다음에 해학, 웃기게 표현하는 거, 풍자와 해학의 표현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대상을 희화화, 대상을 좀 웃기게 재미있게 하여 시조를 보면서 독자들에게 웃음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시조이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화는 두꺼비를 사람처럼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인화를 통해서 지배계층의 허위와 수탈을 우의적으로 돌려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장에서 화자가 전환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했죠. 초장, 중장에서는 3인칭으로 관찰자적인 시점에서 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종장에서 갑자기 나라는 1인칭 시점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화자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종장에서 화자를 바꿔서 어떤 풍자의 효과, 비판과 그 어떤 재미를 주는 효과를 높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교과서 358쪽과 359쪽에 있는 세 편의 시조를 읽어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학습 활동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